안녕하세요.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인 관계로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 화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동자산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퀴즈는 너무 5점짜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회계 원리를 배우셨던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약간 회계의 어떤 개정 과목들을 조금 복습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조금 진도가 빠른 듯하게 보이시겠지만 약간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굿 포인트, 아주 요약된 어떤 것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서 그 문제풀이를 하신다면 진도를 따라가기에 무리가 없으실 거고, 15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재무제표는 리딩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퀴즈 결과가 조금 너무 안 좋아서 중간고사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에 맞춰서 낼 거고, 그다음 미리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동자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4장의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연습 문제는 직접 대면하고 칠판에 쓰면서 이렇게 서로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서 화상은 제가 일반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제가 4장의 연습 문제와 5장의 연습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저희가 배웠을 때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적는 거라고 했고 자산의 차변 항목과 대변의 부채, 자본의 항목은 같아야 된다. 차대변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차변에 쓰는 자산은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고 그 자산에는 유동화배워법에 의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은 1년 기준과 영업순환 기준 중 더 긴 기간을 사용한다. 근데 보통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뭔가 현금화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보고 그 이외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봅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동자산은 현금, 그다음에 매출 채권, 그다음에 뭐 금융자산 같은 어떤 그 금융자산 또는 뭐 상품 우리가 그러니까 매출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포함됩니다. 아마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현금 매출채권이 유동자산이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음, 근데 뭐 이거를 달달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 부채는 유동화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자산과 빨리 현금화가 되는 순서대로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르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 계정 과목으로 뭘 생각나시죠? 재고자산 생각나시죠?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됐거나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소모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융자산 중 12개월 이내 현금화 될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된다는 건 약간 현금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겠죠. 아니면 그다음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국이 1년 이상이 아니다. 1년 이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어떤 현금화가 될 것으로 1년 이내에 소비나 현금 판매하거나 현금화가 될 것으로 분류되는 자산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건 현금이나 매출 채권, 단기 매매 목적의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재고자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는 비유동자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유동자산에 유동자산을 보시면 자산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인데요. 자산이 있고 부채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유동자산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거나 소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현금은 당연히 되겠고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이미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금융자산 중에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Fair Value Profit and Loss라고 그 단기손익 측정 금융자산인데,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뒤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단기의 손익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 투자 비유동자산은 뭐 그 장기적으로 대여한 거나 아니면 장기 측정 금융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런 게 있다. 지금 저희가 유동자산을 배우는 거니까 요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걸 배울 겁니다. 요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눈으로 훑으시고, 다음에 비유동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비유동자산을 배울 때는 요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는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정의는. 예, 똑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저희가 그냥 나왔으니까 자본은 우리가 납입한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자본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소각할 때 어떤 주식으로 인해서 초과 수익이 났을 때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자본 조정은 어떠한 자본을 갖고 뭔가 자기 주식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감자했을 때 이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자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잉여는 자본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났을 때 요거 잉여금을 쓰고요. 마이너스 났을 때 자본 조정을 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물론 정의는 따르게 내리겠지만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여러분들 이익잉여금은 어떤 영업으로 인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항목에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이익잉여금 외에 어떠한 자산의 평가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포괄손익이라고 하고, 이러한 가치의 평가로 인한 손익은 이익잉여금과는 다르게 여기 자본금 항목에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이런 이제 표가 나오면 약간은 보시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냥 제가 배우는 거는 이번 시간엔 유동자산입니다. 요거 현금, 단기손익 측정 금융자산이고, 매출채권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동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유동자산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업이 보관 중인 현금과 은행에 예탁한 현금으로 구분된다.
기업이 보관 중인 현금에는 통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압수표, 우편한 증서 같은 통화 대용 증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기압수표 뭐 100만 원 현금일까요? 아닐까요? 현금이죠.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걸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분되고 우편한 증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 때는 우편한 증서가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조금 저희 어머님 시대 때는 생일이만 되면 우체국에서 이렇게 현금처럼 10만 원짜리 증서가 와요. 그럼 그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은행에 보관 중인 뭐 보통 예금 뭐 이런 것들은 수수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은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건 아니지만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에 없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취득 당시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밑줄을 조금 쳐보시겠어요? 문제에 그게 취득 당시 뭐 얼마인데 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라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 근점 신탁 상품, 양도성 정기예금, 뭐 신종 CP, 뭐 RP 등 표지엄 등 취득 당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자산은 기관이 경과되더라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갖고 있었는데 뭐 6개월짜리를 했어요. 처음에 취득 당시에. 그렇다면 이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거. 확정금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건 3개월 안에 내가 100만 원을 맡겼으면 10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나 뭐 기타 무슨 기업의 시험에 회계 시험에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한 5년 전인가요?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취채권이라는 거는 기업이 일정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현금 회수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을 만한 채권이요. 수취채권은 크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과 상거래 이후에서 발생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랑 가끔 얘기할 때 외상 매출금, 미수금, 뭐 미수수익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어떠한 상품,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했는데 돈이 못 받았을 때 그 매출의 상대 계정으로 매출 채권을 넣는 거고요. 그거는 내가 받을 권리.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경제적인 것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외상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의 주된 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삼성전자인데 임대업도 부수적으로 갖고 있어요. 내가 건물을 안 쓰고 있어. 조그매서. 그럼 그걸 누구한테 뭐 다른 뭐 밑에 조그만 회사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건 주된 산업은 아닌데 아직 못 받았어. 그런 것들은 미수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미수수익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받으러움은 뭐냐면 내가 그냥 제한한 용역을 외상으로 거래하고 미래의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며 이는 구매자의 신용에 근거해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은 그냥 내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60일 후에 줄게 그냥 계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받지 않은 거고 받으러움이라는 거는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화 용역을 파는데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만기 얼마짜리 받으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받으러움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예상해서 저희가 충당금을 쌓는 거를
손상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죠. 그 외상매출금은 제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음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약속, 그냥 그 기업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60일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하고, 60일 갚겠다고만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음을 끊어줘요. 기업에서 어음에 뭐 만기일 얼마, 그 다음에 금액 얼마, 몇 월 며칠 만기일에 나는 이걸 낭신해 주겠습니다. 이런 어음을 끊어주면서 미래의 어떤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어음을 받는 경우에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회계원리를 하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회계원리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차근차근 한번 천천히 요 매출채권의 회계를 분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출채권의 발생입니다. 매출채권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미래에 받기로 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 100개를 단위당 10원에 신용 판매를 했어요. 받을 어음이 아니고 외상 매출이죠. 그럼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이때 분개는 차변에는 매출채권의 외상 매출채권 따라서 1,000원, 그다음에 대변에는 매출 1,000원이랍니다. 100 곱하기 10원 해가지고 매출.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여기에 매출채권 대신에 그냥 여러분들 외상매출금이라고 쓰시죠. 왜냐하면 상품이니까. 외상매출금 1,000원 하고 대변에는 매출 그리고 1,000원. 그럼 이 외상매출금은 뭘까요? 요거는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매출은 뭐죠? 수익입니다. 수익. 그 다음에 그런데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매출채권 중에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한 회계가 매출채권의 회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어떤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은 1,000원, 매출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정보 이용자는 얘네가 매출을 1,000원 했구나. 이제 외상매출금이니까 2달 후에 얘네들은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정보를 읽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못 갚으면 요거는 매출이 의미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매출 채권 중에서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한 회계가 매출 채권의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1,000원이 가상으로 잡혀 있는데 1,000원 아직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발생했지만 현금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계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이러한 충당금을 손상충당금으로 기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수정분개할 때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얘기했죠?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손상차손, 손상충당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 대손충당금으로 쓰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손상각, 대손충당금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떤 걸로 하셔도 저는 다 맞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1,000원 중에서 아까 외상매출금 1,000원, 매출 1,000원으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는 못 받을 것 같아. 얘네 기업을 보니까 아무래도 10%는 못 받을 게 같아. 그럼 어떻게 수정분개하죠? 대손, 상각 뭐 100원, 1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리고 대손, 그리고 나서 미리 수정분개를 하는 거죠. 못 받을 것, 대손 충당금 100원으로 쓰고, 나중에 실제로 이게 충당금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손실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
그냥 추측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딱 여기까지 줬으면 정보 이용자들은 아, 얘네들이 1,000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혹시나 그중에 100원은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나는 900원만 얘네들 수익으로 잡아야 되겠다. 나중에 다 들어오면 좋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결산할 때 보니까 진짜로 안 들어왔어요. 900원만 들어왔어. 그러면 현금은 900원만 들어왔고 갚았는데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00원이었죠, 원래. 1,000원이 이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에 1,000원으로 왔고, 다시 차변에 나머지 차대변을 맞춰줘야 되니까 요거를 대손 충당금으로 100원. 이렇게 쓰면 차대변이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네 이상한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현금이 1,000원 줬네요. 대손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 대손충당금 괜히 설정했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100원을 없어줘야 되니까 대손장 100고 여기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됩니다. 환입. 다시 한번 제가 정리 드릴게요. 아까 매출 채권의 외상 매출금 1,000원, 매출이 1,000원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매출이 1,000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월, 이제 이거를 6개월 안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한 3개월쯤 보니까, 이 외상 매출금을 줘야 될 기업이 아무래도 100원 정도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대손상각 100원, 대손충당금 100 정도를 혹시나 몰라서 충당금을 설정해 놓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갚을 때 보니까 정말 900원만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900원, 현금 900원, 현금 900원만 들어왔어.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없어져요. 1,000원이. 없어져주고 외상 매출금 1,000원 대신에 현금 900원 들었으니까 차변에 100만 원은 기존에 쌓았던 대손 충당금 100원으로 차대변을 맞춰주는 겁니다. 요거는 손실 발생. 손실 발생할 때. 근데 이거 말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금이 1,000원 들어오고 외상 매출금 1,000원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는 대손 충당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다시 세동 충당금 환입을 시킵니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손 충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1년도에 상품 100원을 매출하고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2001년도 말에 현재 매출채권 중 10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처리된다고 예상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될까? 재무생태표에 매출채권 예상매출금 100원으로 나와 있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아까 100원으로 나와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만일 10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90원만 잡혀야 되는 게 맞죠?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접차감법은 아예 이렇게 100원을 판매할 때 매출채권 매출 이렇게 쓰고 직접차감법은 아무것도 실제로 확정되기 전때까지는 매출채권을 조정하지 않다가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대손 상각비, 그다음 매출채권을 상각하는 게 직접차감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직접차감법이 아니고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직접차감법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걸 이렇게 말고 충당금 설정법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요건 뭐냐면 이렇게 매출 채권 100, 매출 이렇게 100으로 했다가 충당금을 이 기말에 수정분계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10원, 10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말 이게 진짜 뭐 이게 정말 손해가 날 경우는 대손충당금을 쓰고 그다음에 차별 대손충당금을 써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제가 어디 여기서 봤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접차관법은 여러분들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 직접차관법과 대손상각을 인식하는 분계는 직접차관법과 그다음에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직접차관법은 별로 실제에서 안 쓰이고요. 보통은 그 충당금 설정법을 쓰는데 충당금 설정법은 일단 그대로 처음에 분계를 하고 수정 분계를 통해서 이렇게 외상 매출 1,000원, 1,000원 있다가 요거 연말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아직 순회가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0원 정도 손실이 날 거라고 생각됐을 때 대손상각 100원, 대손충당금 100원을 충당금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 돈을 갚을 때쯤 보니까 얘네가 진짜 100원을 안 줬어요.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이고 외상 매출은 워낙 1,000원이었으니까 차변에 있던 걸로 대변으로 옮겨주고 그 여기 차대변에 맞출 때 이 현금 들 받은 거를 충당금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정보 이용자는 요걸 보고 아 얘네가 원래 외상 매출금 1,000원 1,000원 했는데 대손상각 수정분계를 한 보고 아 얘네 900원 정도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도 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썼는데 그냥 1,000원이 들어왔어요. 손해가 100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수정분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도 대손충당금을 환입하고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정보 이용자는 아 얘네가 100원 일단 수정분계를 해줬기 때문에 아 얘네가 900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겠구나 생각했다가 나중에 1,000원이 들어오면 얘네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는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만일 실제로 대손의 확정액이 이미 설정된 대손 충당분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 A라는 기업이 동국이라는 기업이라는 기업이 이 어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10원으로 정했어요.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10원, 수정분계를 10원만 했어. 그런데 이 매출 채권을 보니까 실제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요거는 수정분계를 예를 들어서 어떤 동구라는 기업이 아까처럼 외상 매출금이 100원이었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이 100원이라고 할 때, 일대 가만 보니까 기말에 보니까 얘네가 10원 정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분계를 해야죠. 수정분계를 해서 대손상각비 10원,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10원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보니까 실제로 현금 들어온 걸 보니까 결론이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원만 했는데
85원이 들어왔어요. 갚을 때 보니까. 그럼 외상 매출금은 결론이 100원인데 현금은 85원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까 이 차대변에 맞추는 걸 충당금 설정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10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5원이 모자릅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대손을 대손 상각을 해줘야 돼요. 그 전에 쌓아줘야 돼. 대손 상각비 5원. 대손 상각비 5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또 내가 쌓은 대손 충당금이 많을 경우는 다시 환입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대손으로 확정돼서 매출채권을 차감한 후 이 채권 중 일부를 미래 다시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 정도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7원이 나중에 다시 가능했대요. 그럼 일단 내가 외상 매출금 100원 중에서 85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매출채권이 다시 7원이 되었고 대손 충당금을 대손 상각비를 없애주고 왜냐하면 먼저 요거부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이만큼 없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현금으로 받았고 매출채권 7 없어지는 거고. 대손 삼각비를 먼저 없애준다. 여기서 대손 확정 시 대손 삼각비와 대손 충당금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사용된 경우 어느 항목을 환원시킬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의 예서처럼 대손 삼각비를 먼저 환원시키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였나? 아 여기였나? 여기였죠.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외상 매출금 100원, 매출 채권이 100원이 있는데 수정 공개할 때 대손 10원만 대손 충당금 계정으로 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손실이 15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충당금 쌓은 거 10원하고 대손 삼각비로 5원 모자라는 걸더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나중에 2층에서 7이 들어왔어요. 7이 업체가 한 달 후에 나 못 받았던 채권 이자를 받았어. 니네 줄게. 그러면 여기서 매출채권이 다시 살아나고 7이 살아나고 여기서 먼저 썼던 대손상각비를 먼저 없애주고 5원을 없애주고 5원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을 해줍니다. 없앴던 걸 다시 2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출채권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현금 7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있던 매출채권 7을 없애주면 이렇게 분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제가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충당금 설정 방법은 매출 채권이 발생 시에 일단 매출 채권 얼마, 매출 얼마라고 분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분계 시는 대손상각비 얼마, 대손 충당금 얼마라고 하고 대손이 확정됐을 때는 여기 쌓았던 대손 충당금으로 매출 채권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손 확정액이 다시 회수됐대요. 그럼 충당금은 다시 그 자리로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매출채권이 살아나고 이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액수하면 됩니다. 뭐 아니면 요 매출채권을 없애주는 거를 그냥 대손 충당금을 환입할 때 현금으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아까 이렇게 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중에서 뭐 얼마가 됐다 뭐 이렇게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충당금 설정 방법에서 매출액 기준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보통 매출액 기준법으로 많이 나오기는 해요. 포괄손익 계산 항목인 매출액이나 신용 매출액 일정 비율을 대손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가 손해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약간 기업에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가 회수 불가능하고 예측하는 거거나 보통 이거는 그 통계를 갖고 하죠. 근데 뭐 사실 대손 충당금 갖고 장난치는 데도 되게 많기는 합니다. 뭐 전혀 없을 거라고 보수적으로 뭐 한 매년 한 10% 정도 못 받았으면서 5%로 한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금 내기가 싫으니까 뭐 10%낼 거를 더 많이 불가능하고 대손 예측하는 방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업체에 따라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비는 조금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좀 장난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조금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뭔가 디테일하게 볼 때는. 네, 지금 재무회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회계 부정으로 바라볼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약간 중급 회계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들을 풀리 이해한 다음에 이 계정 과목을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장부 조작을 하고 회계 부정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인 매출액이나 신용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손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신용매출이 이뤄졌고 경험상 10%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면 대손상각비 10원, 대손승당금 10원. 그런데 그리고 2002년도에 신용으로 200원의 매출이 있고 현금 회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 10% 대손 예상되는 경우는 대손상각비 20원, 대손중단금 20원. 이거를 손상차손 손실충당금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대손액 추정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할 때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대손상각비 계정과 대손충당금 계정에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 처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접근 방법으로 포괄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이나 매출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하므로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충실한 추정 방법이나 듭니다. 그런다 만일 위에 의해서 2002년도나 2001년도 매출액 모두를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에도 2001년도 매출에 대해 기록된 대손충당금 10원이 그대로 이월되어 대무상표에는 30원이 회수 불가능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능 가액이 과소계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 바이 건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2001년도 우리가 맨 처음에 충당금은 여러분들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네요. 그 매출액 기준 건바이건 할 때는 매출채권의 순실현 가능이 가속 해상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그대로 잡고 매출액마다 감가상각비와 그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좀 과소 계상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매출채권 잔액기준법입니다.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대손액으로 추정하는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 매출채권 항목이 정기로부터 이월되는 누적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로 추정되는 대손 추정액은 지금까지 미회수된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으로 기대되는 총 금액을 나타냅니다. 아까는 건바이 건으로 다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면 요거는 회수 가능한 거는 회수 잔액은 빼고 매출채권 잔액 기준으로 미회수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금액을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말 현재 매출채권의 잔액이 200원인 경우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이증 10%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단기에 새로 설정한 대손상가액은
이미 대손충당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200원인데 10%니까 대손상각비가 만일 대손충당금이 그 전에 없었어요. 그러면 대손상각비 20원, 대손충당금 20원이 있는데 이미 있다면 충당금 잔액이 이미 10원이 있다면 당기에는 10원만 더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10원, 그래서 토탈 대손충당금이 20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대손충당금이 30원이 있는 경우라면 당기에는 10원만큼만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를 기록하니까 대손충당금을 환입시켜줘야 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국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동국이라는 회사. 제가 요거가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예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국이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원의 매출액이 있었고 여기에 손상차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10원 정도로 봤어요. 10원. 그러니까 손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출 한번 해봅시다. 분계. 일단 매출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원. 그 다음에 매출 100원. 이렇게 일단 분계하고 수정 분계하죠. 수정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10원이니까 감가상각, 아니, 대손상각. 아, 죄송합니다. 대손상각. 대손상각 10원. 예측. 그러면 일단 100원을 매출했을 때 외상 매출금 100원, 매출 100원이고 수정 분객은 대손상각비 10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10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2011년에 200원의 매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10% 대손상각을 20원 정도 예측해요. 아까 매출액 개별단으로 대손상각을 할 경우는 이렇게 수정분계를 대손상각비 10원, 대손충당금 여기처럼 하고 여기에도 또 대손상각비 20원, 대손충당금 했는데 이렇게 잔액 기준으로 할 때는 일단 분계는 외상 매출금 200원, 그다음에 매출 200원 했을 때 이때 여기서 매출채권 잔액이 없어요. 매출채권 잔액이 다 회수돼서 0이고 대손충당금은 안 썼어. 돈을 다 받았어. 부담금이 10원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20원을 할 게 아니라 수정분계를 이미 충당금 10원이 있으니까 대손상각비 10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10원. 이렇게 20원이 되도록, 이게 두 개 합해서 20원이 되도록 하는 거고, 만일 대손충당금이 5원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일까요? 여기서는 15. 20원을 만들어주니까 대손상각비 10원, 대손충당금 15. 이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0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20원. 여기서 2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다시 이렇게 했는데, 매출채권 잔액이
매출채권 잔액이 0이고 대손 충당금이 여기가 10원이라고 쳐서 다 합해서 30원이에요. 30원. 그런데 2022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봅시다. 10원이 남았는데 이게 20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여기 10원, 여기 10원 했는데 근데 실제로 손해가 10원뿐이 안 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20원이 대손충당금 잔액이 20원이니까 그 나중에 실제 손해가 10원만 발생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대손충당금 10원, 그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 아니 이게 실제 대손충당금이 20원이 과다되잖아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없애주는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현금 이게 19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 200원. 그리고 여기는 대손충당금이 20원 있는데 일단 대손충당금은 여기 나와 있는 10원으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10원을 또 없애줘야 되잖아요. 대손충당금을. 그럼 요거는 대손충당금 10원을 없애주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거 제가 정말 다 풀어드릴 건데 자, 내가 삼각충당금을 20원 정도 했어요. 20원 정도 했는데 이미 잔액이 10원, 내가 그 20원이 있는데 충당금이 있는데 아니 원래 대손상각비 20원 해야 되는데 만일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20원만큼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고요. 이미 10원이 있다면 10원만큼만 더 충당금을 쌓아주면 됩니다. 근데 잔액이 30원이 있대요.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30원이 있다면 20원만 있어야 되는데 30원이 있으니까 요거는 환입을 시켜줍니다. 그런 얘기고요. 아, 매출채권 잔액기준법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매출채권을 기말 현재 회수가 가능한 금액인 순실현 가능액으로 보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포괄손익 수익비용 대응어치 위반 가능 위협할 위험이 존재한다. 왜곡할 위험이 존재하죠. 어쨌든 왜냐하면 회수가 순실현 가능 금액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양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쉬워요. 뭐냐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써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을 매출을 하고 어떤 매출채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매출채권이 예를 들어 6개월짜리, 3개월짜리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6개월의 돈을 받으니까 이걸 담보로 그 전에 돈을 받고 싶을 때는 누구한테 이걸 다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담보로 설정해서 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의 양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보통 현금으로 회수될 때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회수될 때 장부에서 제거되죠. 예를 들어서 동국이라는 회사가 매출 100억을 했는데 외상 매출로 했다. 외상으로 했다. 판매했다.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분계를
외상 매출금 100억. 그리고 대변에는 뭐 매출 100억.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거를 6개월 후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현금으로 받았어. 그러면 현금 100억. 대부분 그다음 외상 매출금 없애줘야 되죠? 차변에 있는 걸 없애주려면 대변으로 와야 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6개월까지 기다리기가 싫어서 난 빨리 현금이 필요해. 그래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해서 현금을 차입합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현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매출채권의 담보 제공으로 조달한 현금액은 매출채권과 독립적으로 차입금으로 분개하고 주석으로 매출채권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음을 공시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받을 이 채권을 내가 삼성전자한테 100억이 6개월 후에 받을 거니 니네 그 전에 이거 좀 돈을 좀 꿔줘. 그러면 이걸 담보로 설정했다고 해서 그 매출채권이 내게 아닌 건 아니죠. 소유주가 바뀌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저인 거잖아요. 은행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출 담보로 설정된 거는 소유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다음에 팩토링이 있습니다. 요거는 금융기관 차입하는 거고 이럴 때는 뭐 이럴 때 이렇게 되기 전에 많이 담보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뭐 매출 예상을 판 분계를 뭐 이거를 50억을 담보로 매출채권 담보로 차입했다, 입했다 그러면 분계 어떻게 되죠? 현금 50억, 그다음에 뭐 차입금 50억입니다. 그다음 매수한 매출금은 그냥 놔두는 거고요. 이렇게 분계하십니다. 다만 주석에 이 외상 매출금이 담보로 설정되어서 이중으로 갖고 있는 현금이나 100억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거와 요건 이거의 일부다라는 거를 주석에 공시하셔야지 정보 이용자가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회사가 매출채권을 팩토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미리 조달하는 방법. 매출채권의 팩토리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활동을 금융기관이 매출회사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수령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팩토링에 대한 회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팩토링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채권을 보면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게 양도할 때 매출채권 소유에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팩토링 회사에 이전하는 조건이라면 회사는 이러한 계약을 매출채권의 판매로 가져가고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매출채권을 못 받거나 이런 위험과 보상. 예를 들어서 아까 동국이라는 회사가 100억이라는 회사를 100억이라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100억, 대변에는 매출 100억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걸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에 못 받을 위험, 뭐 그다음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 위험 이런 것들을 다 팩토링 회사한테 양도했다고 한다면 이때 분계는 뭐죠? 현금으로 뭐 예를 들어 이거를 팩토리에서 지불할 때 팩토리 회사가 100억으로 하진 않아요. 나는 90억만 줄게. 그 대신 니네가 빨리 돈 받잖아. 그러면 하고 뭐 100억이고 여기는 뭐죠?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10억은 뭐 수수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게 있죠.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수수료 10억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해서 주는 거죠. 그럼 요거 100억은 이제 내 자산의 재무제표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유권이 위험과 소유권, 뭐 소유와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권한이 팩토링 회사한테 있을 때
이럴 때는 외상보충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회사의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팩토링 회사가 상품을 판매한 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시킨다면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매출채권 소유에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매출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장부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이 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소유와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으면 그냥 차입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동국회사는 매출재권 1,000원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3%의 수수료를 차감한 현금 970원을 수령했대요. 현금은 그때 매출채권 소유에 관련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거는 매출채권 이전한 경우는 아예 매출을 없어진 거죠. 이럴 때는 매출채권 기존에 있던 일단 매출채권 1,000원을 받았을 때 매출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죠? 동국회사는 외상 매출금 1,000원 그 다음에 매출 근데 이거를 뭐 보상을 이전한 경우는 현금을 3%의 수수료를 차감했대요. 이거는 내가 외상 매출 채권을 팔은 거니까 현금을 170원을 받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하고 매출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현금 970원 이자 비용 30원인데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이걸 차입금으로 본다. 그리고 요 30원은 처분 손실이 아니라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자 비용으로 본다. 그리고 만기일에 대금을 팩토링 회사에 지급했다면 매출채권도 없어지고 차입금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그 매출채권,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입한추, 매입애누리라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요것도 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된다는 거. 일단 이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재고자산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매출이라고 인식하는 건 상품이 매출이에요. 내가 상품을 매출했다, 팔았다, 판매해서, 판매했을 때, 이럴 때, 저희가 판매할 때, 그리고 매출은 상품을 판매한 거고,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런데 매출에서 매출 채권이 있죠. 매출 채권은 뭐예요?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여기서 그럼 예를 들어서 동국상사가 그런데 제가 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매출 채권인데 예를 들어서 동국회사가 아까처럼 1,000원이에요. 1,000원을 매출했다. 외상으로 매출했다. 이럴 때 분계 어떻게 하죠? 외상 매출금 아니면 매출채권 1,000원 그다음에 뭐 매출 1,000원 이렇게 분계하죠. 그런데 여기서 6개월을 이제 돈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내가 갔더니 이게 뭐냐면 상품이 뭐 1원짜리 1,000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 1,000개 중에 뭐 200개는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러면 매출 환입이라는 거는 내가 1,000원을 외상으로 했는데 200개는 못 쓰겠다. 도저히 내가 못 쓰겠다. 그래서 반환하는 거예요. 너희 다시 가져가. 동국회사 가져가. 그럼 이럴 때 1,000원에서 매출은 얼마로 줄어요? 200원을 줄죠. 그럼 매출의 인식은 1,000원에서 매출 환입이라고 합니다. 200원이 줄어서 매출은 얼마 돼야 돼요? 800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애누리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800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또 10개는 또 내가 팔지는 못하지만 너무 너무 오다가 짓눌려서 내가 제값받기 어려워. 나 이거 좀 깎아줘. 그래서 한 뭐 하소는 아니지만 깎아주는 거. 이미 판매한 거를 한 것을 깎아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10원.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100에서 80 지나고 10을 지나서 1000원에서 80이니까 800이니까 200에 어 200이죠, 200. 그러면 790이죠. 맞나요? 그쵸? 매출에는 반환까지는 아닌데 반환까지는 아니에요. 반환까지는 아닌데 근데 일부 뭐 상태가 안 좋으니 좀 깎아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6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했어. 2천 아까 여기를 뭐 만약에 근데 이제 요거를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받기로 했어. 아니 뭐 3개월 안에 받기로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기로 했는데 결국은 돈이 790원이 됐는데 얘네가 동국회사는 빨리 돈 받는 게 좋잖아요. 니네 한 달 이내에 그 돈을 790원을 다 갚으면 1% 할인해 줄게. 아 이거 귀찮으니까 100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7% 그럼 700원. 한 달 안에 갚으면 1% 할인해 줄게. 너희 빨리 갚아. 유인하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고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한 달 안에 진짜 다 갚았어. 그러면 할인해주면 진짜 현금은 얼마 받을까요? 매출은 지금 700이 남았고 700이 다 남았는데 할인이니까 700에서 1%면 7이잖아요. 그러면 693 받았고 나머지는 매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차점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매출 할인 이렇게 이 매입 환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매입도 똑같아요. 말만 바꾸면 되죠. 자, 매입은 뭐죠? 상품을 매입하는 거죠. 매입. 그리고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매입금은 상품을 사고 그 다음에 정액의 돈을 봐야 되는 의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외상으로 샀다. 매입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거꾸로 어떻게 되죠?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 1000원 외상 매입금 1000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매입 환출이 있어요. 내가 매입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못 쓰겠다. 환출. 아까 거꾸로죠.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게 1000원이었는데 1000원에서 200거니까 채무는 800원이 되는 거고 나 매입 근데 내 매출 그다음에 또 매입 애누리는 반환까지는 아닌데 깎아줘.
100원.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1000원에서 700원. 이게 매입 채무가 되는 거. 그리고 매입 할인은 내가 한 달 안에 다 갚으면 1% 빨리 갚으라고 갚아 이렇게 주는 거야, 상대방에서. 그러면 나는 현금을 693만 원만 주면 되고, 외상 매입금은 원래 700원이 였는데 현금을 693만 원만 줬으니까 요거는 매입 애누리죠. 뭐 아직 여기 매입 환출하고 매입 애누리 아직 안 배웠지만 매출 한입 매출 애누리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매출 채권에 차감되는 항목은 매출 한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출 채권의 수정에서 보면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 있습니다. 상품을 1,000원에 외상 판매하고 100원어치를 반품해주는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일단 외상 판매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외상 판매했대. 그러면 어떻게 쓰죠? 차변에 외상 뭐 매출 채권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100원, 1,000원 하고 그다음에 매출 1,000원. 그리고 100원어치를 반품했어요. 그러면 매출 한입 쓰고 매출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다음 재고자에서 배울 거지만 요거는 거꾸로 되라는 거.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고 매입이 환출되는 거. 그다음에 요것도 애누리도 판매자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매출 애누리, 매출 채권. 이렇게 보시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은 이게 뭐냐면 상품 판매에 따른 현금의 회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용기간보다 짧은 할인 기간을 거래 조건에 명시하고 이 할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 할인이 되는데 반드시 30일 이내에 대금 전부를 무조건 지급하는 게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2% 할인인데 반드시 30일 이내에 대금 전부를 무조건 지급. 그래서 판매자는 매출 할인이고 구매자는 아까 매입 할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 채권의 수정 보십니다. 자, 판매 시 총액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는데 총액법은 판매 시 총판매 대금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으로 갔어요. 매출채권 900, 매출채권인데 요게 30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는 928, 매출 할인이 18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10일 이내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882원만 내고 매출채권은 요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깎아준 걸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품을 산 경우는 원래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900원이었는데 내가 빨리 갚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현금을 882원만 내는 거고 이럴 때 받는 거를 차대변 맞추기 위한 거를 대변은 매입 할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순회법은 요거 총회법이 있고 순회법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열흘 안에 다 갚을 거야. 그래서 회계 기록에 기장합니다. 매출채권 아예 882원으로 기장해요. 아예 할인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900원이었는데 그런데 10일 이내에 결제를 했으면 그냥 매출채권 882원 요거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10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했어요. 한 경우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까 매출채권이 882원의 현금이 882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출채권을 없애주면 되죠. 그다음에 내가 상품을 산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가
매입 채무가 882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현금을 그만큼 882만큼 줬을 거고. 처음부터 뭐 총액으로 쓰지 않고 순액으로 썼으니까. 그런데 10일 안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결제 못했으면 900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900원으로 받고 매출 채권이 882원인데 이럴 때는 매출 할인의 경과 이익이 됐다. 원래 매출 채권을 882원에 10일 이내에 갚으면 매출 채권 882원으로 했는데 경과된 이자 수익이다. 882원으로 받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매입 채무를 880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실됐다. 매입 할인이 상실됐다. 상실돼서 손해봤다. 매출 할인도 경과돼서 이익이다. 내가 얘네들이 안 갚아서 이익이 됐다. 나는 이걸 놓쳤기 때문에 상실돼서 손실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순매출액이라는 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그다음 매출 환입, 그다음 매출 할인까지 뽑아주시면 순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내가 상품을 살 때는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그다음 매입 환출, 그다음 매입 할인을 빼는 것을 재고자산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이상 유동자산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문제는 제가 다음에 대면 수업 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공유하실 게,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조금만 더 보고 저희가 조금만 더 하고 저희가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4장, 5장, 6장 정도 6장 맞아 이게 6장인가요? 6장이죠. 6장 맞아 하고 4장, 5장, 6장 연습 문제를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 그냥 재고자산은 여러분들 회계를 안 배웠을 땐 재고자산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고, 원래는 그냥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쌓아놓는 자산?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얼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개념이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1년에 아니면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나중에 이 재고자산의 정의는 가장 큰 정의는 첫 번째 회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향후에 기업이 이 재고자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을 얻어야 됩니다. 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요 자산의 정의는 미래의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갖다 줄 자원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 과정에서 소비될 자산을 재고자산합니다. 범주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상품이나 제품이나 반제품, 그 다음에 생산 중인 자산, 제공품, 그 다음에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같은 것도 재고자산에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에는 매입할 때 취득원가와 판매할 때의 가격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항상 매입 부대 비용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1,000원을 미국에서 매입하고 매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하였다. 해상보험료 10원, 성종료 10원, 하용료 20원, 운반비 30원, 기타 직접비용 30원. 이상의 지출들은 모두 상품 매입에 따른 직접적 부대 비용이므로 이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10원, 10원, 30원, 40원, 70원, 100원. 100원은 상품 가격 1000원과 합해서 취득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원가는 1100입니다. 1100을 주고 상품을 매입했다고 분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에 쓸 때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인도할 때 이게 이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돼야 되는지 안 분류돼야 되는지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지 인도 조건,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선적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그 기업의 재고자산이다. 그러면 배 실자마자 그거는 그 A라는 수입하는 회사의 상품이 되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무슨 말이야? 선적한 거 갖고 무슨 재고자산으로 해? 나는 도착했을 때 그거를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건 A라는 회사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판매한 사람들이 내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운임은 판매자가 부담, 그래서 판매비 계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B가 한국이고요. 이게 미국이고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미국에 뭐 100만 원은 100억짜리 상품을 수입했어요. 수입.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일 경우는 일때는 배에 실자마자 싣고 나면 이 재고자산은 A 회사 자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이거는 A 배에 실었어요. 배에 실어도 이거는 배에 실어도 이거는 B 자산이다. B 자산. 도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송 중인 재고자산. 외국에서 수입하여 우리나라 운송 중에 있는 경우고요. 선적지 인도 기준합니다. 그거는 배 실자마자 A 회사가 된다는 거예요. 동국 회사가 ABC 회사로부터 핸드폰을 구매했대. 그러면 5만 원이 들었대. 그래서 재고자산 원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현금하고 재고자산 5만 원. 그 다음에 도착지 인정이면 요거는 A가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 뭐 운송비 요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건 다시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재고자산 배울 때 매출원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 보시면 기초재고자산 단기 매입액 기초에 2월된 재고자산이랑 단기의 재고자산을 또 판매하려고 매입했어요.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또는 기말 기초재고자산하고 단기 매입에서 기말 재고자산을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고 기초재고자산에서 단기 매입 재고자산을 해서 매출 원가를 빼면 기말 재고자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속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그럼 재고자산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일단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매출이 됐을 때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이 또 회계 부정 사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가 과소 계산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가 잘못 계산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많아지죠?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익이 과대 계산되죠? 이익이 과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과대되고 이익잉여금이 과대되고 그러면 재고자산이 과대되고 그 다음에 기초재고자산이 과대하고
매출원가가 과대하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매출원가, 비용이 과대되면 수익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당기이익여금도 과소되고 뭐 이렇다는 거고, 과소 표시된다는 거고, 뭐 이렇게 서로가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가소했을 때 이익에 미치는 영향, 서로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기록 방법이 수량관리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계속 저희가 반복이고 그 원리 시간에 배웠던 분도 있고 안 배웠던 분들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는데 실사법이라고 하는데 계속기록법은 뭐냐면 매출원가를 기재하냐 안 기재하냐의 차이예요. 계속기록법은 계속 모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원가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기록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모든 걸 다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계속기록법에서는 기초재고자산도 기록할 거고 단기 매입 재고자산도 기록할 거고 매출원가도 기록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계속기록법에서는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 기초재고자산, 단기 매입 재고자산을 하고 기말 재고자산은 내가 실제로 본 것만 기록합니다. 실질재고조사니까. 그리고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재고조사법에서는 기초재고자산, 단기 매입 재고자산을 기록하고 기말 재고자산 제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무엇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매출 원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방법의 재고자산 등식에서 기말재고액을 먼저 결정하느냐, 매출원가를 먼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거는 뭐죠? 요거 실질재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은 매출원가를 먼저 쓰죠. 그래서 나중에 기말재고액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매출원가를 판매 시마다 결정하냐, 아니면 기말에 한번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고 재고자산의 기록에서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할 때는 상품의 증가를 매입 계정에 기록하고 판매할 경우는 기록하지 않대요. 매출원가 기록하지 않는데요. 결산 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조사해서 재고자산 등식에 따라 매출원가와 재무상태표에 기재할 재고자산을 금액 결정하는 방법이래요. 즉 판매할 때 상품의 감소와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재고조사의 실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기초상품 재고의 플러스 단기 매입액 에서 나중에 눈으로 살펴본 기말 상품 재고액을 통해서 매출 원가를 보는 방법이 실질재고 조사법입니다. 보시면 매입했죠. 매입 이건 기초재고자산 100에서 1,000원, 그다음에 기중에 매입한 게 4,000원, 매입 채무 외상했대요. 그다음에 기중 판매는 적대 6,000원 절대 매출원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를 했더니 수량이 20개고 금액이 2,000원이래요. 그러면 그 금액이 2,000원이니까 상품이 2,000원, 그다음 상품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0원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수정분계는 모든 기초자산과 기중 매입분을 대변에다 없애주고 그 상대편 계정은 매출 원가를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죠? 여기 공식에 더하면 여기 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매출 원가였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기초상품 재고액 1,000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 4,000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2,000원이죠.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5,000원에서 있으니까 3,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붕괴는 이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와 단기 매입액을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없애주고 매출 원가를 차변에 써주고요. 기말 상품, 진짜 남아있는 상품만 대차변에 써주고 상대 계열 매출 원가를 써줍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3,000원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록법은 모든 걸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상품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기초 상품 재고에 플러스 당기 매입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요. 똑같은 공식을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기초자산이 1,000원이죠. 매출 기말 상품 재고액 뭡니까? 여기 보면 상품은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6,000원이요. 매출 원가가 얼마죠? 똑같죠? 여기 보시면 자, 기초상품 재고 첫 여기서는 기말상품 구하라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요거 잘못 나왔네요. 쌈 10개가 단가 100원이니까 3,000원인 거죠. 그러면 얼마죠? 기말상품 재고액이? 맞나요? 잠깐만요. 기초상품 재고액 아니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재고액 기준 매입분 4,000원 5,000원 마이너스 이거 근데 여기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왔으니까 이건 매출 원가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기초 상품 재고액 1,000원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4,000원 4,000원이고 매출채권이 6,000원인데 매출 원가가 3,000원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기말상품 그냥 매출 원가가 3,000원이라는 걸 표시했다라는 거고 여기는 따로 기말상품 재고액은 줬으니까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계산하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기초상품 재고 당매입액 매출 원가 변동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상품 4,000원 여기는 매출 4,000원 그다음 매출채권이 6,000원 2, 3은 6,000원이고 매출 판매 시에 분계는 이건데 매출 원가가 얼마였죠? 30개가 단가가 100원짜리 파는 거니까 3,000원, 3,000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단기 상품 이것도 뭐 똑같이 그 1,000원 플러스 뭐 4,000원 이거 기말 상품 재고 이거 줬으니까 2,000원은 매출 원가를 3,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까? 자, 여기서 계속비로법은 별도의 분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분계가 필요 없고요. 수정 분계가 필요 없고 실제 재고조사법은 매출 채권을 판매시라고 나왔지만 매출 원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여기는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고자산이 날짜별로 그 다른 단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가를 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경우냐,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개별법도 있고 선입선출법 평균법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게 개별법은 뭐냐면 각자 들어온 거를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재고는 원래 구입단가 10원짜리가 10개 있었고 1월에 매입한 거는 20원짜리인데 10개 매입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구입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해 보니 10개가 남아있대요. 이럴 때 이렇게 남아있을 때 나머지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1월 매입한 게 하나 남았대잖아요. 그러면 20원 곱하기 1개 30원 곱하기 2개, 40원 곱하기 3개, 4개 곱하기 50원에서 400원이 기말상품 재고액인데 여기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원래 기초상품 재고액은 10원 곱하기 10원이니까 100원. 그다음에 단기순 매입액은 다 더해서 이게 200원이죠? 200원 플러스 2, 3은 6, 600원. 플러스 더하고 2, 4, 800원. 더하고 4, 5, 20, 200원. 얼마죠? 1,000원. 잠깐만요. 4, 5, 20, 2,000원인가요? 2,000원, 2,000원, 그다음에 4, 2, 8. 그죠? 그러면 3,600이죠. 3,600. 이 3,600을 3,600이 단기순 매입액이에요. 요거랑 요거 다 곱해가지고 10원하고 곱해가지고 이게 매입 원가.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게 매출 원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개별법은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편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럴 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재고자산이 4개, 만약 4개, 8개 남았다. 8개, 11개 남았다. 그럴 경우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고 했을 때에 구하는 공식과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구하는 공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는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A, B, C 순서대로 들어왔을 때 A, B가 먼저 나가고 A 먼저 나가고 B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C가 먼저 나다. 이게 선입선출법이고요. 후입 평균법은 이러한 세 개의 그 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는 거고 총평균법은 이 이동평균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매입 단가를 구해서 매입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법은 요거를 다 더한 3,600의 개수를 나눠서 평균하는 거를 3,600을 총평균은 이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24. 총이 몇 개죠? 10, 10, 10, 20, 10, 10, 20, 20, 40개니까, 40개니까 이게 얼마죠? 몇 개죠? 20, 40, 60, 100개죠? 100개인데
총 매입 단가가 3,600 플러스 이게 100이니까 맞나? 예, 그럼 3,700이죠. 총 평균 단가는 예를 들어서 그 3,700을 100으로 나누면 평균 단가. 이거를 총평균법이라고 하고요. 이동평균법은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개 곱하기 10백은 100개, 100 플러스 200이니까 300을 20개로 나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이동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요. 음.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칠판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하다 보면 저절로 똑같은 거에 반복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평균 구하는 거랑 먼저 들어온 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서 4번, 5번 연습 문제랑 요거 재고자산 요거 잠깐 설명하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쉬지 않고 계속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보시고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강의 들어보시고 그냥 교과서 읽지 마시고 다시 연습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